여름날의 폭풍우는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했다. 하늘은 검게 찢어졌고 번개가 굵은 핏줄처럼 번뜩일 때마다 세상은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졌고 배달 오토바이의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는 흐릿하기만 했다. 김지연은 헬멧 속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꽉 잡은 핸들을 더 단단히 쥐었다. 벌써 4번째 배달인데 이 미친 날씨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안 대신 묵묵한 집중력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길을, 그 길목에 숨겨진 샛길과 지름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다. 수많은 지름길을 꿰뚫고 있었고 빗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오토바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에게 일상적인 감각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토바이의 일부처럼 유연하게 기울었고 빗물을 튀기며 빠르게 질주했다. 마지막 배달지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길. 평소라면 익숙한 골목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빗물에 잠긴 도로 위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내렸고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이따금 꺼졌다. 바로 그때였다. 지연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시야 한켠에 비정상적인 모습의 물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완전히 뒤집힌 검은색 외제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의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운전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도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드물지 않았다. 보통은 신고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상책이었다. 특히 이런 위험한 밤에는 더욱. 그러나 지연의 눈은 이미 그 부서진 차체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어 옆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으세요? 안에 계세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지연은 주변을 살폈다. 주택가라 인적도 드물고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이웃도 보이지 않았다.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몸은 이미 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빗물에 잠긴 도로를 건넜다. 휘어진 차문을 열기 위해 힘을 줬지만 찌그러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고 운전석 창문이 깨진 것을 확인했다. 위험했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 거기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외쳤고 깨진 창문을 통해 상반신을 집어넣어 가웠다. 차 안은 좁고 비좁았으며 부서진 플라스틱과 쇠붙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시트를 거꾸로 매달려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남자의 셔츠는 고급스러워 보였고 손목에는 빛나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배낭에서 구급상자를 꺼냈다. 배달 기사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처치 용품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거즈와 소독약을 꺼내 남자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배달 경험을 통해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처해왔다. 그녀에게는 매 순간이 위기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피를 어느 정도 닦아내자 남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평소 성격이 얼마나 강인했을지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그저 구조를 기다리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지연은 무정이를 꺼내 배에 신고했다. 정확한 위치와 상황, 그리고 부상자의 상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했다. 응급구조대입니다. 현재 강남구 55동 55A파트 근처입니다.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머리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약합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 구조가 시급합니다. 무정이 너머로 응급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계속해서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남자의 희미한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오는 듯했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견뎌내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위대한 기도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그의 손을 감싸자 희미하게 그의 손가락이 미동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간결하고 정확한 보고는 구조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차문을 뜯어내고 남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옮겼다. 그녀의 눈은 남자가 완전히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지연의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한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구급차와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큰 도움 주셨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병원 측에서 연락드릴 수도 있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구조대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 헬멧을 쓰려고 잠시 멈춰섰다. 그때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아까 그 남자에게 지혈을 해주던 손에 묻어있던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그 위에 묻은 붉은 흔적을 묵묵히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헬멧 옆에 놓아두었던 배달용 카드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아닌 단지 김지연 배달 서비스라는 문구와 함께 그녀의 오토바이 번호판과 간략한 연락처가 적혀 있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카드를 헬멧 위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빗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오토바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가 남겨둔 것은 깨진 유리 조각들과 핏자국, 그리고 헬멧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빛바랜 플라스틱 카드 한 장뿐이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이 작은 카드는 그녀의 삶과 한 남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일은 꼭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그러나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뒤흔들리게 될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이혁진의 눈을 찔렀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깜박였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쏟아지는 비와 산산조각난 유리, 그리고 차가운 빗물 속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따뜻한 손길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푹신한 침대 시트, 깨끗하고 하얀 방, 그리고 옆에 놓인 거대한 꽃다발은 그곳이 병원의 VIP 병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혁진은 자신의 몸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아마도 머리 부위에 가벼운 뇌진탕과 몸 여기저기에 타박상을 입은 모양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그의 개인 비서인 김민호가 들어왔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대표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민호, 나는 괜찮네. 이혁진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나를 구해준 사람은? 김민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대표가 깨어나자마자 그 질문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구조대원과 소방관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현장을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줬다고만 말했다. 그는 심지어 병원 측에도 연락해봤지만 그들은 익명의 구조자에게는 연락처가 없다고 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해 봤지만 흔적도 없었고 구조대원들의 말로는 익명의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이혁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향해 감추는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익명의 시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여자의 목소리와 손길뿐이네. 그녀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119에 신고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네. 민호는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대표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겨둔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가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시 찾아보게.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젖은 옷의 냄새뿐이네. 그 단서들로 그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네. 대표님, 제게는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저희 직원이 차 근처에서 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건넨 것은 지극히 평범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다. 김지연 배달 서비스라는 문구와 함께 오토바이 번호판과 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혁진은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카드를 스캔했다. 그의 눈빛은 흥분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낱 배달기사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에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이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고 평생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구해줬다.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게 전부인가? 네, 대표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봤지만 이미 끊어진 번호였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사용하다 버려진 번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네. 이 카드가 단서가 될 걸세. 이 번호판의 주인, 그리고 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모두 찾아내서 그녀를 찾아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혁진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움직였다.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동원되어 한 명의 배달 기사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혁진은 오직 그 여자만을 생각하며 병원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보답해야만 했다. 그에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중요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그녀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그녀는 여전히 그 작은 오토바이로 도시 곳곳을 누비며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이혁진은 민호의 보고를 받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그녀의 집 주소를 물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막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는 참이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날 밤의 사고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 현관문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두드려졌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혁진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강렬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며칠 전 자신이 구했던 남자의 윤곽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옆에 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진순그룹의 이혁진 대표님이십니다. 며칠 전 당신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진순그룹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재벌 기업이었다. 그가 바로 그 남자라니.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다. 이혁진은 민호의 말을 무시하고 직접 지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김지연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은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혁진은 고개를 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당신만이 멈춰서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혁진은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했지?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말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입니다. 김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이런 고된 일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혁진의 말은 그에게는 논리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지연의 귀에는 그의 말이 당신의 삶은 형편없으니 내가 구원해주겠다는 오만한 발언으로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세요? 저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요.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보상입니까? 제 인생이 고되단요. 당신이 제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혁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비록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진순그룹의 자산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와 결혼만 한다면 입 다무세요. 지연은 그를 막아섰다.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입니다, 돈으로. 그리고 당신의 권력으로 내게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은 당신의 오만함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이혁진은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의 삶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권력도, 그의 돈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이혁진은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분노와 모멸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았고 이혁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거절당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낱 배달 기사에게. 그의 옆에 서 있던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폈다. 대표님. 가자. 이혁진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오히려 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손에 넣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어떤 여자보다 더 강하고 더 특별했다. 그리고 이혁진은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올 것이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혁진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지만 동시에 그의 흥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을 무시했고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삶의 방식을 지키고자 했다. 그녀의 단호함은 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기보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탐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은인이 아닌 자신이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민호 비서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대표님, 김지연 씨의 배달 회사는 인수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사장은 현재 휴가 중이며 모든 배달 시스템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혁진은 민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리고 김지연 씨의 계정만 특별히 비활성화시켰습니다. 다른 배달 기사들은 정상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지만 오직 그녀만이 어떤 배달 요청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혁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잔인하고도 영리한 수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수단을 조용히 제거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날 아침, 지연의 일상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배달 앱을 켰지만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배달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녀는 배달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배달 기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계정만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직업 윤리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녀는 이 일을 사랑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혁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이름만이 맴돌았다. 이 거대한 괴물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진순그룹의 김민호 비서입니다. 이혁진 대표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즉시 강남 본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목적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삶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찾아오게 만들었다. 지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판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진순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 거대한 건물은 그녀의 오토바이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 위압적이었다. 이혁진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는 마치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지연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세상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혁진은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며 의자에 앉아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교활했다. 오셨군요. 김지연 씨,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고해란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혁진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당신은 더 이상 힘들게 비를 맞으며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직업을 제안합니다. 제 개인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개인 비서요? 지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비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 제 주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관찰력은 며칠 전 제 목숨을 구했죠. 저는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곁에 두고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 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협박과 소유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거절하면요? 글쎄요. 당신의 배달 계정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동안 나는 당신의 삶을 지켜주겠습니다. 이혁진의 말은 마치 달콤한 독 같았다. 지연은 분노와 좌절감에 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래, 이 남자는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그의 곁에 있어야만 해. 이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 게임을 끝낼 방법을 찾아낼 거야.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혁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혁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쉽게 승낙할 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냉정하고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은 덧붙였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지시를 따르겠지만 나의 방식대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당신의 비서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혁진을 꿰뚫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게임을 끝내겠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포기할 때까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혁진은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김지연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내일부터 출근하게 될 겁니다. 지연은 이혁진의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작은 오토바이는 이제 거대한 진순그룹의 그림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진순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명백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이혁진의 사촌이자 부사장인 오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사촌이 미쳐버린 한낱 배달 기사로 여기는 듯했다. 지연은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갔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지연의 새로운 일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만 진순그룹의 40층에 위치한 이혁진의 집무실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낯설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차가웠으며 효율적이었다. 직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틈 속에서 인간의 미묘한 시선과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방인으로 보았고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했다. 김지연 씨, 이 서류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혁진 대표님께 보고드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선배 비서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미묘한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정보였다. 그녀는 오토바이로 도시의 모든 길과 골목을 외우고 다녔던 것처럼 이제 이 거대한 회사의 복도와 사람들의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이혁진은 그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고 그 어떤 불만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혁진은 그녀에게 한 묶음의 서류를 건넸다. 김지연 씨, 이 서류들을 정리해두게 내 사고에 대한 공식 보고서와 수사 기록이네. 딱딱한 서류들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 당신이 대신 정리해주면 좋겠군. 그는 그저 그녀에게 단순한 사무 업무를 맡긴 것이었지만 지연의 눈빛은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달라졌다. 그녀는 며칠 전 그 사고 현장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쏟아지는 비, 미끄러운 도로, 그리고 뒤집힌 차체.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서류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로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문서에 적힌 사고 발생 시간, 차량의 파손 부위, 그리고 도로 상황에 집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의 도로가 단순한 밑길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거대한 물웅덩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단순히 전복 사고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보였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요. 지연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혁진의 사촌이자 진순그룹의 부사장인 오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거만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첫 만남부터 그녀를 경멸했다. 그의 눈빛은 너 따위가 감히 이혁진 대표님 옆에 붙어 있다니?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연은 그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서류에 따르면 차량의 파손 부위가 단순한 전복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간이 오민주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김지연 씨, 당신은 전문 분석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배달이나 하던 사람일 뿐이죠. 당신의 착각으로 인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보고서는 이미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마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연은 그의 눈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었다. 오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단순한 사고였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녀는 잠시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그녀가 보았던 도로의 무릉덩이. 그리고 그 무릉덩이 위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이혁진의 차. 그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물을 뿌려놓은 것이 아닐까. 김지연 씨, 잠시 이쪽으로. 이혁진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자네 표정이 좋지 않군.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자신의 가설을 말해야 할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대표님, 이 서류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날 비가 쏟아졌지만 차량이 미끄러진 지점에는 이상하게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차체의 파손 부위도 충격 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복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혁진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와 수사관들의 보고서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그녀처럼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로와 사고 현장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직관은 어떤 전문적인 분석보다 더 예리했다. 그럼 자네 말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건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혁진에게 그날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고 현장의 모습, 도로의 상태, 그리고 차체의 찌그러짐. 그녀의 말은 이혁진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을 되살렸다. 그래서 오민준 부사장님이 당신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건가요? 제가 당신의 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요. 이혁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오민준은 항상 그를 질투했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촌이 자신의 형제와도 같았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지연은 오민준의 눈빛에서 읽었던 불안감과 분노를 떠올렸다. 오민준은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가 그럴 리가. 이혁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지연은 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의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이혁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이 혁진을 구했고 이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진실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지연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혁진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그녀는 이제 이 문제가 그의 생명뿐 아니라 진순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혁진의 회사 내부에 심어진 스파이들, 그리고 오민준 부사장의 교활한 그림자를 고려하면 그녀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증거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평소에 단정했던 정장 차림에서 벗어나 익숙한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예전의 배달기사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진 현장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빗길을 누비며 기억했던 모든 것을 되살려 보았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쯤이었지. 그녀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자신의 발로 그날의 도로를 다시 밟았다. 그녀는 도로의 미세한 기울기,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그리고 주변의 배수로를 꼼꼼히 살폈다.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한 빗길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다. 이 길은 분명히 물이 고이기 쉬운 지형이었다. 그런데 왜 그날은 유독 그 지점에만 거대한 물웅덩이가 생겼을까? 그녀의 배달 경험에 따르면 이 길은 물이 빠르게 빠지는 구조였다. 그녀는 인근의 낡은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카메라의 각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것은 마치 그날의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건물 관리인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이 건물 CCTV에 대해 아시나요? 며칠 전에 새로 설치된 것 같은데. 건물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지연의 당당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아, 저 카메라 말인가. 며칠 전에 어떤 회사에서 와서 설치했지? 뭐? 보안 문제라고 하셨나? 그런데 설치 직후부터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군.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작동이 안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 설치되고 사고 직후에 작동이 중단된 CCTV.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을 감시하고 사고를 기록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패했거나 혹은 기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관리인에게 그 회사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낡은 장부를 뒤져 오보안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다음 날, 지연은 오전에 휴가를 내고 자신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순그룹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보안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고 그 회사가 최근에 어떤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배달기사 동료들은 도시의 진정한 정보통이었다. 그들은 대기업의 엘리트들이 알지 못하는 길거리의 작은 소문과 정보들을 꿰뚫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동료 한 명이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다. 야, 지연아, 네가 말한 그 회사 말이야.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찾아가 보면 빈 사무실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하더군. 그리고 최근에 진순그룹과 관련된 어떤 건설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하네. 그런데 그 현장 이혁진 대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는데 지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5 보안 시스템은 오민준의 손에 있는 유령 회사였고 그들은 이혁진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민준은 그 프로젝트를 막고 이혁진을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곧바로 오민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순그룹의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했다. 그녀는 오민준의 일정과 통화 기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그의 행동은 의심스러웠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익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지연은 이혁진의 컴퓨터에서 그의 개인 계좌 기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는 오민준이 송금한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오민준은 이혁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진순그룹의 몇몇 고위 임원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이혁진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혁진의 사고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혁진을 제거한 후 그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이혁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순그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보았다. 그녀는 오민준이 이혁진에게 제출할 예정인 비밀 프로젝트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 서류에는 이혁진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 오민준이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그 모든 서류들을 사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담았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혁진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오민준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숨겨진 눈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혁진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혁진의 목숨과 진순그룹의 미래,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승자가 되어야만 했다. 지연은 오민준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혁진은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들어오게 했고 지연은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오민준의 유령회사, 그 회사가 진행한 수상한 작업, 그리고 그와 공모한 고위 임원들의 명단까지. 이혁진은 한 장 한 장의 사진과 문서들을 보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오민준 부사장님은 당신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은 당신을 몰아내기 위해 그가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혁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온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연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냈나? 지연은 담담하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설명했다. 낡은 상가 관리인을 찾아가고 배달 기사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오민준의 일정을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서류를 몰래 사진 찍었던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용기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이혁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총명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엘리트들이 보지 못했던 진실을 자신의 경험과 직관만으로 찾아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지연은 그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보았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이혁진의 가면 뒤에.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한 사람의 깊은 상실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은 자신의 삶, 오토바이를 타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혁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이 회사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경계했지. 그래서 당신이 나를 구해줬을 때도 나는 당신을 보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었소.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군. 이혁진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외로움의 방패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을 오직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조언은 이혁진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나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이 너무 작아 보여서 걱정했었소. 당신의 작은 몸이 이 거대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하지만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소. 그의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파트너로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혁진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그리고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혁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비서로서의 업무만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상의했다. 오민준의 음모를 어떻게 막아낼지, 그리고 진순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과 상처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혁진은 지연과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지연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들의 손이 서로 얽혔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보답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들의 감정은 이제 그들이 직면하게 될 거대한 싸움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았다. 그리고 그 꽃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이었다.
오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불안과 희열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연이 이혁진에게 제출한 증거들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낱 배달 기사에게 들통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그녀의 존재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용히 쫓아낼 수 없었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혁진의 곁에서 영원히 제거해야만 했다. 오민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며칠 후 이혁진은 지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지연은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대표님? 이혁진은 심호흡을 했다. 지연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이혁진의 말은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호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대표님,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민준 부사장님께서 긴급 안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연은 이사회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혁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믿소. 하지만 그의 말은 곧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차갑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민주는 이사들 앞에서 지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지연이 진순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모든 증거들은 지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연은 분노로 소리쳤지만 이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민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지연 씨, 당신은 이혁진 대표님의 개인 비서 자리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이혁진 대표님께 접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배달 기사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지연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으였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들의 눈빛은 지연을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게 했다. 그들은 그녀를 저속한 배달 기사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이혁진의 곁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제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꾸며낸 일입니다. 지연은 오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이혁진은 지연을 변호하려 했지만 오민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대표님,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시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이혁진을 향해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혁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민준의 음모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혁진은 공영에 처했다. 그는 지연을 믿었지만 그의 권력은 이사회 전체를 설득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이 지켜야 할 회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김지연 씨, 이혁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소. 하지만 회사의 절차를 따라야만 하오. 당신은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사회의 조사를 받아야만 할 것 같소. 지연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는 이사회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연은 힘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이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지. 이혁진 대표님이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홀려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오민주는 그녀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판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의 배경과 직업.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회사를 나서는 길. 그녀의 사원증은 빼앗겼고 그녀의 사무실은 봉쇄되었다. 그녀는 마치 범죄자처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진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건물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오토바이는 이제 없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혁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길거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순그룹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 명의 배달기사. 아니, 한 명의 전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오민주는 그녀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녀가 가진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운 힘이었다. 지연은 진순그룹 본사 앞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오민주는 그녀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을 간과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녀의 눈과 지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순그룹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이 도시의 모든 구석을 꿰뚫고 있는 길 위의 전문가로 돌아왔다. 지연은 자신이 누명을 쓴 이유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된 이유를 되짚어 보았다. 오민주는 그녀가 회사 내부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이용해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 모든 것은 그가 그녀에게 씌운 프레임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 틀을 깨야만 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의 죄를 폭로할 단 하나의 진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오민준이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그리고 이혁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 유령 회사인 오보안 시스템,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 설치되었던 고장난 CCTV. 그 모든 것은 오민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란 없었다. 그는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지연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보안 시스템 사무실이 있다고 했던 낡은 건물로 향했다. 낮에 왔을 때와는 달리 밤의 건물은 더욱 음침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관리인의 눈을 피해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알려준 층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수많은 건물을 드나들었던 것처럼 건물의 미세한 구조와 특징을 파악했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액자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액자 뒤의 벽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깨끗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수상하다고 느꼈다. 지연은 액자를 떼어냈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역시 여기였어. 그녀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오민준의 성격을 되새겼다. 그는 교만하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생일이나 혹은 진순그룹과 관련된 어떤 쉬운 숫자, 조합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녀는 여러 가지 숫자를 시도했고 마침내 그의 생일을 입력했다. 삑!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USB를 들고 즉시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이 멈추라고 소리쳤다. 오민주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한 컴퓨터 수리공에게 도움을 청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USB를 친구에게 건넸고 친구는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이게 뭐야, 뭔가 암호가 걸려 있는데. 지연은 암호에 대해 생각했다. 오만함, 그리고 자기 파괴. 그녀는 오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항상 내뱉었던 말을 되새겼다. 이건 모두 내 것이다. 그녀는 암호로 My way to victory 라는 문구를 입력했다. 삑! 암호가 풀렸다.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프로젝트 X, The Shadow, 그리고 지연이라는 폴더까지. 그들은 차례대로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오민준이 이혁진의 채 일부러 물을 뿌려놓은 증거, 이사회 임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 그리고 지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조작한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민준이 자신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이혁진은 곧 끝이야. 그 멍청한 배달 기사 여자 덕분에 내 계획이 더 쉬워졌어. 그녀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희열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모든 것을 듣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오민주는 그녀를 그리고 이혁진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에 취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교만함을 간과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이건. 엄청난데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진실이야. 지연은 힘겹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혁진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줄 열쇠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뒤집고 오민준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혁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지연 씨 어디에 있어? 당신 괜찮은 거요. 대표님, 저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구해줄 진짜 증거를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한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민준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혁진의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USB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표님,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민준 부사장님과 공모자들이 당신을 제거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의 증거입니다. 이혁진은 USB를 받아들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지로 보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이혁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이미 모든 이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민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사들의 마음을 돈과 권력으로 매수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혁진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순그룹의 주인이 될 것이었다. 지연은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혁진의 옆에 섰다. 이혁진은 회의를 시작했다. 이사회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이유는 오민준 부사장이 제기한 김지연 씨의 비리 혐의 때문입니다. 이제 오민준 부사장에게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혁진 대표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김지연 씨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횡령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이혁진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녀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즉시 해고되어야 합니다. 그는 조작된 서류와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이사들은 오민준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지연은 범죄자였다. 그때 이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민준의 말을 끊었다. 오민준 부사장, 당신의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증거를 제시할 차례입니다. 오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혁진을 바라보았다. 이혁진은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김지연 씨가 저를 해치려는 음모를 조사하면서 찾아낸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조작한 거짓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X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오민준은 경악했다. 그 폴더는 그의 컴퓨터에만 있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이혁진은 지연의 도움을 받아 암호를 입력했고 폴더가 열렸다. 폴더 안에는 녹취, 재정, 사고라는 3개의 폴더가 들어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오민준 부사장과 공모자들이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혁진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혁진은 곧 끝이야. 그 멍청한 배달 기사 여자 덕분에 내 계획이 더 쉬워졌어. 그녀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승리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오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으로 이혁진은 재정 폴더를 열었다. 이 서류는 오민준 부사장이 이사회 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오민준과 공모했던 이사들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이혁진은 사고 폴더를 열었다. 이 영상은 제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CCTV 영상입니다. 오민준 부사장은 이 CCTV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김지연 씨가 원래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비가 오는 날, 한 남자가 이혁진의 차가 지나갈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이혁진의 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오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야. 그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는 지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혁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오민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그와 공모했던 이사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오민준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오민준 부사장님, 당신은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다. 네가 한 짓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른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민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낱 배달 기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하찮게 보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체가 그의 교만함을 짓밟았다. 그 순간 지연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혁진은 경찰을 불러 그를 체포하게 했다. 오민주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지연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이혁진을 바라보았다. 이혁진은 이 사회에 자신의 권력이 다시 확고해졌음을 확인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구했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다시 진순그룹의 비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사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직원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혁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녀의 승리는 돈이나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에 대한 승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투쟁은 이제 이혁진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오민준과 공모자들의 체포 이후 진순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겪었다. 언론은 연일 진순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했고 이혁진은 그룹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혁진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김지연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이혁진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진순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지연과의 관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순그룹의 비서 자리를 떠나 다시 자신의 작은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혁진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이혁진은 지연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수트를 입지 않았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작은 원룸 앞에 섰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지연 씨,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이오. 이혁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표님. 지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저에게 제 명예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혁진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상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보지 못하고 당신을 그저 저의 권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목숨을 주었고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혁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유일한 구원이 당신이기에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차가운 진순그룹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당신의 오만함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를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고통과 투쟁, 그리고 사랑을 담은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정의, 그리고 진실에 대한 그들의 투쟁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지연이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에서 열렸다. 오직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이혁진은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여.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보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지연은 이혁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도시를 누비는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한 남자의 삶을 바꾼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평온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